역시 우리 사회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굉장히 실제적인 개념들을 일단 먼저 알려주셨고 또 동서남북 이 파악을 완전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좌표를 근거로 우리는 이제 동일한 좌표를 찍으면서 좀 더 편안하게 토론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많은 질문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오늘 그 극우와 극자로 나뉘어진 이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파악해 주신 것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근데 저는 이 발제를 들으면서 김영삼 부류의 세력을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어, 인천에서 보면 87년도까지, 기독교 내에 민주회복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계산중앙교회의 최세용 목사님, 또 창녕감리교회 황규룡 목사님, 용현감리교회 박웅 목사님, 통암교회의 주복균 목사님. 이 주복균 목사님은 87년도에 국민운동본부 공동본부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87년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그 뒤로 김영삼 지지를 하시고 그리고는 어디로 가려고 하니 나중에 3당 합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로운 정권 교체, 이거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 건설, 그것을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정리를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홍동기 교수님께 한국의 우리 김구 선생님은 아, 보수 우파였다.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가 김구 선생님을 자리매김하면 그분의 사상을 지금 오늘 상당히 많은 그, 그 좌표를 찍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도 우파, 뭐 중도 좌파, 예, 네, 이런 그 좌표를 찍어 주셨잖아요. 극좌. 급진 우파. 그러면은 홍동일 교수님께서는 우리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급진 우파로 보시는지. 근데 그냥 중도 우파 정도.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월북하신 분들 훨씬 더 조금 좌파적인 생각을 가신 분들은 아무튼 사회주의를 선호하셨다. 해방 이후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거 한 가지. 그다음에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윤석열 입에서 정말 노래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이 개념 정리하실 때 자유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정치를 합한 말이죠. 근데 오늘 뭐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유독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물론 미국에서도 써왔다. 근데 한국에서 정치인들 입에서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반국가 세력부터 그래서 계엄의 이유였는데 이게 공감이 한국에서만 되는 거냐. 사회학적으로 진짜 사회학적 개념에서 이 학계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이나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인가? 그냥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앞에 자유를 붙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가? 그게 한국 상황에서 이 극우들 외에 이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한가? 근데 오늘 절차적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직접, 그다음에 사회민주주의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두 번째로 또 의문이 좀 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민주주의 없는 시장 경제, 그러니까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극우주의자들이 아,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불신하고 공격하면서 자신들이 원했던 것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 없는 시장 경제라고 했는데 민주주의 없는 시장 경제는 가장 큰 얘가 중국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협중을 하면서 체제는 왜 또 민주주의 없는 시장 경제인 중국으로 회귀하려고 하는가? 이게 저는 또 좀 의문이었습니다. 아무튼 한 김성공 목사님 발언 후에 저도 발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 마이크 켜시고 직접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예. 요 정도 하고 그러면 홍동률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우리 김성봉 목사님 말씀은 전 질문을 안 들었는데, 예, 예, 질문, 질문 안, 예, 아, 질문 안 했네요. 김 목사님이 옛날 이제 기억이 아마 떠오르셨던 것 같고요. 어쨌든 87년 이전에는 진짜 다양한 분파들이, 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리는 궁극적인 어떤 미래, 추구하는 미래에 대해서는 다 다른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은 많은 사람들이 코앞에 대통령 직선제 혹은 절차적 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 뭐 자유민주주의는 좀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아니면 대통령 직선제, 아니면 기본권을 이제 회복하기 위한 요 아주 최소 어떤 뭐랄까 공통분모 최소의 공통분모로 그냥 다 결집해 가지고 87년을 만들어냈던 것이고 그것이 되고 나서는 아주 다양하게 다시 이제 자기가 원래 궁극적으로 그렸던 이상 추구하는 이념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건 필연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지금은 이제 그동안 다양한 분파들이요. 심지어는 보수당에서 국힘에서 활동했던 오늘 탈당한 김상욱 의원부터 아니면 지금 최근에 그쪽 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우리는 중도 보수다라고 선언하면서 그쪽에 활동했던 보수 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연합하고 같이 합류하고 있는데 거기부터 지금 이재명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군소 진보 정당들이 다 결합해 있었고 이게 이제 12.3 내란이라고 하는 너무나 절박한, 너무나 최소한도의 우리 근거가 파괴되는 이 상황에 내몰리면서 다시 다 결집했는데, 요 내란이 정리되고 종결되고, 다시 출발하게 되면 이 민주당 안에 담았던 다양한 분파들이 다시 노선 투쟁을 하거나 다시 분열되거나 다시 아주 격렬한 어떤 논쟁을 거친 다음에 아마 쪼개지거나 다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과정도 아주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야 넘어가야 우리가 건강한 민주주의 아니면 건강한 진보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사회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87년도 그런 성격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뭐, 저는 그래서 그거는, 김성봉 목사님, 말씀은 제가 특별한 다른 질문으로 듣질 않아서 그냥 그렇게, 말씀만 드리고요. 정영민 목사님, 김구 선생은 사실은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는 이게 우리가 사회과학적인 용어를 정리할 때, 개념을 정리할 때, 서구 구미,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과거 50년 전, 그리고 지금 이걸 다 통괄하는 보편적인 개념화 작업을 하는 접근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개념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김구 선생은 지금 잣대로 보면, 어, 아주 보수시죠. 정통 보수죠, 사실은. 그분이 뭐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하는 너무나 초보적이고 상식적인 근대 사회, 근대 국가의 어떤 이념을 그분이 그때 이제 가지고 주장을 하셨고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던 것, 시기 때문에 지금 잣들어 보면 전형적인 보수 지도자인데 당시 김구 선생이 맞섰던 거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친일 잔재 아니면 분단 세력하고 맞섰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진보성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잣대를 가지고 그분을 분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사실 상당히 혼란을 야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워낙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 개념을 워낙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하거나 어떤 사람은 순진하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말장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좀 답답하기도 하고 복잡한데 사실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비슷한 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근데 우리나라 제가 여기 이제 여기 페이퍼에는 들어갔지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어쨌든 제가 발표할 때는 말씀 뺐는데 페이퍼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로 이렇게 딱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개념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철학이 하나 있는데 그게 헌법 119조 2항일 겁니다. 아마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119조 2항에 보면 오늘날 경제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항이 아주 그냥 들어가 있거든요. 이 경제에 대한 챕터에 보면 헌법에 여러 가지 챕터가 있는데 경제라고 하는 챕터에 보면 119조 1항, 2항이 나오는데 1항은 자유주의 경제, 그 국민 창의에 입각한 경제, 뭐 이런 얘기들이 이건 원론적인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2항, 동그라미 2에 보면 경제 주체 간의 균형, 공정, 뭐 공정이라는 단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개념이 나와요. 오늘날 우리가 경제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아주 반길 만한 컨셉이, 철학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119조 2항에.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날 그 87년 이후에 이걸 가지고 박근혜도 김종인도 박근혜 그 대선 공약할 때 경제민주화 공약을 많이 했거든요. 당선되자마자 폐기했지만 당선되자마자 폐기했는데 그 경제 민주화 조치라고 하는 것이 결코 반헌법적인 조치가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87년 헌법 개정을 할 때 그때 여야의 정치인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그 타협의 산물이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직선제를 넣는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런 큰 줄기가 있어요. 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그런 것을 이제 여야 간의 타협으로 넣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극히 논쟁하다가 넣은 게 119조 2항입니다. 그때 재벌들이 이걸 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고, 그때 전두환이도 빼려고 막판에 했는데, 어쨌든 이걸 통설에 의하면 이걸 관철시킨 게 김종인이라고 하는 설이 유력합니다. 김종인 씨가 그때 당시 여당의 헌법 개정위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두환 밑에서, 오공 밑에서 어쨌든 들어갔어요. 김정희는 그때부터 경제민주주의자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그때 당시 여당의 실력자 재벌들까지도 설득해가지고 이 조항을 넣었다는 게 통설입니다. 어쨌든 이 조항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보수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데서 대충 타협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원래 개념으로 하면 뭐 사회과학에서는 요새는 잘 안 씁니다. 옛날에 자유민주주의가 한때 지극히 진보적인 이념이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예컨대 봉건지수를 타파하고 프랑스 혁명, 미국의 어떤 독립혁명 등등 초창기, 근데 초창기 때 이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시장 질서라고 하는 거는 봉건 경제를 타도하고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라고 하는 게 진보성을 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고, 물론 좀 시간이 더 지나서 칼 막스 눈에는 이게 형편없는 보수의 괴물로 그렇게 자리매김됐지만, 봉건 시대를 졸업한 그 직후에는 상당한 진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대의 자유시장 자본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축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규정될 수 없는 정치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원리, 이건 평등의 원리죠. 이것이 이제 동시에 추구한 두 축, 이게 오늘날 근대의 두 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가 그나마 진보적일 수 있었던 것은 근대 초창기였었던 거죠. 그때는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가 상당히 진보적인 하나의 대안으로 이념으로 됐다가, 이거 자본주의가 근대 사회의 기본 경제 질서 패러다임으로 뿌리를 내린 다음부터 더 나아가서는 이 자유주의 경제의 결과물로 노동자의 문제, 빈곤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등등이 워낙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1800년대 중후반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서양에서도 자유주의 경제 질서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진보의 가치를 대변할 수가 없게 되면서 사회주의 아니면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 일터민주주의, 작업장민주주의, 이런 소위 진보적인 대한민주주의 컨셉이 막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오늘날에는 자유민주주의 하면은 어쨌든 진짜 시대의 낡은, 시대착오적인, 이건 뭐 도대체 100년 전, 2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 사회과학에서는 낡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것을 금과 옥조처럼 떠받들고 이것을 조금 이렇게 넘어서려고 하면 빨갱이로 생각하는. 근데 사실은 헌법에도 경제민주주의가 있다. 헌법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논거고, 오늘날에도 재벌들이 제일 깝깝해하는 것이 요 119조 2항을 빼지 못한 것. 아마 지금처럼 내란 이후에 헌법 개정을 하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지요. 만약에 이런 극적인 계기를 겪지 않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개헌 얘기는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개헌을 시도해서 여야 간의 타협의 산물로 개헌을 만들게 되면 지금도 재벌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119조 2항과 같은 이 조항을 빼자라고 벌떼같이 덤벼들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제 저는 이 내란을 겪었기 때문에 이 보수 진영의 목소리가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서 개헌을 앞으로 하게 되면 아마 그 위험은 오히려 더 진보적인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얘기가 중구난방으로 돼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없는 시장 경제에서 이 사람들이 이거는 중국을 연상하셨는데, 정 목사님은 네. 민주주의 없는 시장 경제 얘기하는데 이거 중국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없는 시장 경제는 박정희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 박정희 모델을 이 사람들은 박정희 이전, 그러니까 어, 강력한 군부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어쨌든 시장 경제를 해서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해서 고도 성장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논거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박정희 모델이죠. 어떻게 보면 이승만 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정희가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아버지처럼 쉽게 연상이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아, 더 나아가면 중국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문이 많이 풀린 게 한국의 기독교, 특히 이번에도 극우에도 지금 이제 한 영역으로 극우 기독교를 이렇게 포함하셨어요. 홍동훈 교수님께서. 근데 한국 극우 기독교가 사실은 80년대, 뭐 70년대, 80년대 급진적인 성장을 할 때 이미 그
성장 모델의 방법론으로 군사 문화적, 독재적 방법을 동원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 말로 썼는데 총동원주의. 이거는 무슨 뭐 예비군 훈련 총동원처럼 군사 총동원, 이서 총동원이라면 군사 용어인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총동원주의. 그리고 이제 박정희와 같은 카리스마라고 표현했지만 독재 권력을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독재 권력을 휘두르는 거의 셋째 아담 자리의 당회장. 뭐 우리가 보면 그런 카리스마적인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하면 이름이 금방 술술술 나오지 않습니까? 한경직, 조용기, 김창인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경직과 김창인 뭐 이런 분들은 뭐 통합과 합동 장로교단에서 교단사에서 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혐오, 그다음에 차별법 반대, 그리고 동성애 반대 이런 것들 자체가 바로 이 극우들의 멘탈과 너무나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없는 시장 경제 박정희 모델로의 회귀를 아, 이 아, 이 본인들의 경제적 그 기회, 사회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 그러니까 절망 세대들과 합해서 또 기독교인들 자체가 바로 이 박정희식 모델로 다시 한번 이 기울어져가는 한국 교회에 수적으로 사람들을 불려보겠다라는 심산이 그 속에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저는 사실 이 정치적 스펙트럼의 문제가 나오면 아주 뼈아픈 개인적인 과오나 아니 공적인 과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그 김문수에 관한 건데 지금 이 정치적 스펙트럼이 한국에서 극좌에서 극으로 간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문수거든요. 완전히 이 사람 극좌에서 극으로 가는데 이제 거기에는 저도 아주 조금만 죽지 않은 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94년도에 김영삼이한테 이제 픽업이 돼서 우리 부천으로 왔어요. 근데 제가 부천에 그 당시에 이제 민중 세력의 이 대표자, 소위 말하는 이제 좌정격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죠. 우리가 모여서 토론을 하여튼 밤을 새워 토론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김문수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 어떤 청년 노동자들은 김문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쉽게 해서 개몽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감옥도 갔다 오고 이러는데 이 자식이 이렇게 왔다니 어떻게 내 인생 보상해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도 있었고 굉장히 막 흥분해 이 새끼 때려 죽이자 쫓아가서 막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제일 이제 좌장으로서 누가 어떻게 하는 걸 두고 보자.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그 캄다운을 시켰죠. 그런데 그때 그 김문수가 이제 출마를 한 그 소사구라는 지역구가 박지원 씨가 뉴욕에서 있다가 와가지고서 전국구 국회의원으로서 그 대변인을 했어요.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국구를 계속 출마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지역구로 부천을 택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하고 둘이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거기 부천에 국회의원이 세명이 있었는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우리를 서포트를 해요, 많이. 물질적으로도 서포트를 하고 뭐 하는데 사실 박지원 와가지고서 박지원이는 상당히 서포트를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94년도에 미국 갈 때 경비를 다 댈 정도로 뭐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막상 90년대 선거가 되니까 근데 국민의힘 94년도에 왔고요. 우리 마음이 박지원이는 못 믿겠는 거예요. 못 믿겠고 그래도 한솥밥을 먹고 뭐 나하고 같은 조직에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운동권에서 같이 노동운동하고 하던 이 김문수를 거기에 내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배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적으로 김문수를 은 타도 뭐 저 김문수 뭐라고 하죠? 낙선운동 이런 걸 못 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어요. 각자의 개인의 에 따르자.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역할을 했죠. 저 자신도 김문수를 찍었어요, 그때. 그때 김문수가 국회의원, 근데 나중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박지원 씨가 현역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김문수가 됐죠. 만약에 그때 김문수가 떨어졌더라면 문제는 달랐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마음에 늘 남아있고 아주 박지원 씨를 보면 이제 미안하고, 실질적인 도움은 박지원 씨한테 많이 받아놓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 스펙트럼이 이건 뭐 우리 홍 교수님 강의하고는 발표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때로는 사람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판단을 어,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러는구나. 그러니 그 해방 공간에서 얼마나 우리 민족이 서로 죽고 죽이고 하고 뭐 하고 얼마나 혼란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아주 역시 학자 이렇게 답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또 쉽게 정치적인 상황하고 많이 연관을 시켜주셔서 저는 참 이렇게 알아듣기 쉬워서 참 좋았습니다. 어, 많이들 이렇게 학자분들이 발제를 하시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어, 저 역시 그 흔히 말하는 86세대이고, 한때 20대 때 저는 이제 나중에 PD 쪽으로 바뀐 그쪽 계열에서 좀 이렇게 현장에서 많이 활동을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심정은 사실은 묘하게 5월 3일 날 여기 호주에서 총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 달 후에 한국에서 여기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호주는 총선이 대선하고 똑같은 거니까. 근데 그걸 또 그 앞전에 캐나다 총선을 보고 뭐 이렇게 또 얼마 전에는 미국 대선을 이렇게 보고 그걸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는 갈수록 확신이 드는 게 어, 과연 정당제 민주주의의 제가 늘 비판해 오던 게 정당제 민주주의의 한계였는데 역시 이제 거의 특히 한국하고 미국의 상태를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과연 희망이 더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는 극우 또 이렇게 익스트림화되는 어떤 두 가지의 현상 이걸 딱 나누어서 말씀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처럼 이 현재 한국하고 미국의 경우를 봐서라도 정당제 민주주의가 과연 얼마만큼 희망이 있겠는가 이게 회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그러면 바른 대안 같은 거 어, 그런 것은 혹시 없을까요? 또 이제 그와 곁들여서 제가 많이 회의를 가졌던 것은 같이 이렇게 운동을 했던 그 교수님의 발제에 따르면 극좌에 속했던 친구들, 특히 NL 쪽 친구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지금 민주당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 배지를 달았거든요. 국회의원 배지를. 어,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은 민주당 같은 정당은 결코 진보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을 어, 하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도 회의를 많이 갖게 만들거든요. 어,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딱히 어떻게 위로해 주실 말씀은 없으신지. 네. 87년도에 민주화 운동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직선제 개헌을 위해서 다들 힘을 합쳤습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재헌의 파드, 재헌의, 그다음에 민중민주 세력들은 또 뭐, 그다음에 NL은 NL대로 뭐 해가지고 그 인천에서 5월 3일 날 그 투쟁할 때 아유 뭐 미제국주의자를 타도하자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오고 그래서 그날 제가 현장에 나갔다가 질려버렸어요. 저걸 과연 반공의식에 젖어 있는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겠는가? 근데 어쨌든 청년 학생들은 용감하게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민중민주의 그 가치를 어, 했던 사람이 바로 김문수죠. 예, 그리고 변절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그 87년 민주화 운동에서 미국식 민주주의, 정권 교체만이라도 좀 해보자. 왜 우리가 그 불가능하냐? 해서 야당에 힘을 실어줬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류의 기독교인들을 좀 오늘 이 시대에 다시금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식 민주주의만이라도 하자, 정권교체만이라도 하자. 근데 이분들이 87년 대선 끝나고 나자 김영삼 당으로, 통일민주당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노태우, 김종필, 김영삼 3당 합당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오늘날 소위 말해서 그 신우파, 기독교 그 세력이 어, 보수화되고 극우화되는 그 과정으로 달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금 미국식 민주주의처럼 우리가 정권을 자유롭게 교체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좀 열어가자 했는데, 아, 그분들이 딱 얘기가 나왔다 하면은 하는 게 주사파가 있어서 안 된다. 결국에는 레드 콤플렉스죠. 주사파가 있어서 안 된다. 주사파 때문에 안 된다. 우리나라를 갖다가 북한에 바칠 거냐? 라는 식으로 황당무계한 논리로 계속 떠들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분들 마음속에는 반공주의가 이미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어, 극우 세력에 들어가 있는 일단의 무리들은 우리가 건져내야 되고 어, 그래서 다시금 우리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발제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그 내용 중에 이제 과거에는 보수가 주류였는데 지금은 역전되어서 소수가 되었다. 소수로 전락했다. 라는 말씀에 이제 공감이 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극우라는 극자가 다 사실은 일종의 종교잖아요. 이념이 생각이 종교화돼 버린 거죠. 근데 그 이제 왜 생각이 종교화되느냐 하면은 일종의 도피죠. 공포에서 불안과 공포에서 이제 도피 기제로 이제 종교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보수가 이제 점점 더 불안해지니까 자꾸 이제 더욱 종교화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종교화되는 기제를 깔아주는 게 또 개신교가 하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악성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는 이제 우리에게는 냉전적인 이념 공포가 실제 있었으니까 우리보다 힘이 센 아주 위협 세력이 북쪽에 있으니까 뭐 권위주의가 그대로 먹혀 들어갔죠. 정신분석적으로.
그대로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너무나 큰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그거를 어,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권위주의 정부가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정신분석적 측면에서도 그런 비극적인 게 있었고 오늘날에는 이제 이념 공포가 냉정기가 이제 사라지니까 이제 역시 보수가 이제 소수가 됐는데 이제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 보수적인 이념 지형이 사라지니까 이제 여기 이제 또 실존론적 공포가 또 생긴 거죠. 불안이 생긴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게 히스테리적인 어떤 정상이 생기면서 이 보수에 대한 믿음이 종교화로 또 급전직하로 이렇게 또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그 한국 전쟁을 비롯해서 너무나 뼈아픈 고통스러운 공포가 우리 한국인의 내면에 깊이 잠재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가 탄핵될 때 이제 어, 지금의 이제 국힘의 힘은 그 한나라당인가요? 새누리당인가요? 완전히 이제 영남 자민연화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여전히 이게 건재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이제 어떤 그런 그 공포 트라우마가 내면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게 여전히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정치 사회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정신분석적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과연 저당이 어떤 식으로든 또 역량을 행사할 것이라는데 저는 또 이렇게 그렇게 점수를 주는 판이거든요. 정말 참 기계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은 그는 지금은 이제 이념 공포는 사라지고 세대가 이제 그분들의 이제 황후 시대이기 때문에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실존론적 히스테릭한 공포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3의 변수가 포스트 모던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한 그 불안 공포, 이념 공포가 아닌 진짜 자아의 실존론적 공포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럽을 이시해서 각 지구촌 각지에서 이제 그 거구적인 정상이 일어나 이는 하나의 정상이죠. 이건 이념 공포와 다른 실존론적 공포로 인한 이게 이제 이또 종교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공포가 사실은 정치의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심리적으로는 이게 도피 기제로 탈색이 되면은 이렇게 이상한 기계스러운 모습으로 발전하고 이게 이제 건강한 기회로 주어지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치의 기회가 되죠. 오히려 인간 성숙의 기회가 되고 인간 성격의 기회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교육할 일은 바로 여기죠. 이런 포스트 모던에 대한 실존론적 공포에 대해서 이 공포에서 퇴행적으로나 도착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 공포의 기회를 정치적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길을 방하는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교회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정말 우려스러운 그런 특히 한국 개신교회가 이런 능력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런 신학적인 능력, 사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게 이제 문제죠. 어쨌든 간에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이런 좌표에서 이 실존론적 공부를 정치신학적 정치신학적 위기를 오히려 생각이 큰 기폭적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은데 이런 것들을 포착할 능력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 어쨌든 간에 제가 이해할 때는 극우적 현상은 이게 자기 신념을 종교화입니다. 종교화. 네. 이것을 극복하고 종교화를 넘어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고의 기회, 사고의 유능성을 교회가 잘 리드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교회가 또 너무 무능하니까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원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우리 홍덕률 교수님의 강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좀 넓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요 책입니다. 책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오늘 논의했던 뭐 하고 거의 같은 주제에 대한민국 보수는 왜
내국 우파가 되었나 상당히 이제 적절한 거였고 아주 오랜만에 이런 류의 책을 한번 읽어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용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용어.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이렇게 이제 정체성을 이야기를 했고 여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진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상당히 모순적이다라고 이제 그 지적을 했었고 실제로 저 역시도 민주당을 진보라고 생각했던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으로. 예컨대 농사, 뭐 농민 이런 정책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힘과 민주당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진보라고 하면은 우리 정당사에서 민노당 2012년에 민노당 해체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절반이지만은 그 정의당이 그렇게 간신히 맹력을 유지하다가 뭐 정의당이 그렇게 완전 퇴출이 돼버렸고 진보당이 한 두 석을 가지고 있는 진보당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고 현재 그런 뭐 녹색당이랄지 어떤 진보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당이 우리 한국의 정당에서는 전혀 없다고 이렇게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장 그리고 용어의 부분에 있어서 좀 분명하게 민주당이 진보가 아니라 중도 보수당이다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을 밝힌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고향이 그 경상도여서 좀 그런 각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4.19와 바로 건너뛰어서 어, 5.18 광주민주항쟁, 민주화운동으로 넘어갔다가 87년 민주화운동 항쟁으로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 사이에 중요한 게 11.6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러니까 김정규가 총을 들게 했던 것이 부마 항쟁이 있었고 그리고 대구와 이렇게 영남에서의 상당한 그 박정희 군사 독재에 대해서는 가장 조직적이고 많은 그런 시민들의 어떤 저항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김영삼의 3당 합작으로 이런 그 부마 항쟁 부분까지 그 부마 항쟁의 어떤 계기가 되었던 김영삼의 그런 단식 농성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그냥 사라지면서 아예 늘 이야기할 때 4.19에서 바로 5.18로 건너뛰는 부분들도 대단히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러한 그 영남,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힘당의 이런 그 극우의 어떤 기반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성찰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우리 그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에 있어서 4.19를 상당히 참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겨우 7년 만에 그렇게 그 무소불위의 권력인 이승만 그 자유당을 퇴출시켰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제 가능했는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야기 좀 많았는데 우리가 좀 이 용어에 대한 부분들, 진보와 보수라는 용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좀 개념 정리를 일단 부탁드리고 두 번째 어떤 그런 지금 그 국힘 내지는 극우의 바탕이 되고 있는 그 영남 지역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 교수님의 아, 그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홍 교수님 이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너무 도움이 되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한국의 현실 속에 있지 않고 옛날에 한국을 이렇게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생각하는 게 조금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뭐냐면은 이제 분석을 하고 연구는 많이 하는데 모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요.
좀 시원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해법을 말하고 치료를 말하지 않고 계속 어떤 편에 속해 가지고 편이 갈라진 곳에서 이렇게 싸움만 하고 분쟁만 하는 그 선상에 있다. 이래서 왜 그럴까 이런데 저는 이제 그 이제 학문적으로 이걸 이론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그런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제가 이민을 나올 때도 한국이 자유가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경제가 열악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지금도 한국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아르헨티나에 와서 이런 스트레스는 요즘 별로 안 받고 살아요. 왜 그럴까? 아르헨티나 나라는 왜 그럴까? 그러면 정치적으로 정말로 잘 발달되고 진보와 보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그럴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전혀 엉뚱하게 한국은 너무 좁은 땅, 형편이 어렵고 이 나라는 넓은 땅에 풍부하니까 싸우더라도 조금 부드럽게 싸워서 이론이나 사상이 통하는 면이 있고요. 한국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보기에 한국은 진보 보수가 똑같은 사람들로 늘 보여요. 편 갈라져 패싸움만 하는 거지 사상적으로 누가 진보고 누가 보수다 이런 거로 가르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익 집단에 속해 가지고 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생존 투쟁이고 이제 그런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론으로 해서 해결해서는 해결이 잘 안 나오고 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좀 풍부하게 해주고 나야만 조금 더 그래도 이론도 먹혀 들어가고 이제 해법도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나라에 가서 제 노선이 뭔가 이렇게 이제 항상 점검을 하는 저는 제 자신을 급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진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보수도 그렇고 제가 보는 한국의 진보는요. 보수 수준이 아니고 아직도 굉장히 참 미성숙한 것이다.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어떤 면에서 사상이나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자꾸 이렇게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기본이 그 먹고 사는 문제에서의 해방, 사람의 기본권에 대한 해방, 질병에서부터 해방, 이제 그런 쪽이 좀 빨리 개선이 되고 나야만 그 다음에는 그런 걸 도와준 사람이 이게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이거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있지 보면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은요 그거 해결해 준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또 그거지 않은 사람은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닐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도 이저 델리케이트한 문제래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한국의 역사, 정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홍 교수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걸 배웠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사실은 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요새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게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랬는데 전 그때 이제 내가 깜짝 놀란 거는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된 거에 대해서 내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미국에서 이제 들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된 게 상관없는데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야, 한국이 이렇게 변했나? 참 너무너무 희한한데 노무현 씨가 어떤 사람인가? 그때는 내 생각에는 나는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니까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다. 말하는 것도 조금 무식하잖아. 대통령은 정말 못해 먹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해서 내가 그때 막 욕을 했는데 노무현 씨에 관한 책을 읽어보고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정치를 꼭 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수다, 진보다 이걸 갖다가 논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인간 조직론. 아까 지성수 목사님도 사람을 잘못 판단했잖아요. 그 김문수가 어떤 인간인가, 박지원이 어떤 인간인가. 그걸 보고 뽑아야지 이 사람이 보수라 해서 뽑고 진보라 해서 뽑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왜 사람을 뽑을 때 항상 레퍼런스를 보잖아요. 그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 일치했나?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인가? 부패를 했나? 정말 이 사람이 거짓말을 시켰나? 이런 거를 알아본 다음에 우리가 직원을 저는 근데 그 미국의 그런 그게 학과가 그 외국에는 다 인간 조직론이라는 학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대학교에서 그런 학과가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런 걸 갖다 먼저 배워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인간이 근데 그것도 과거를 근데 요번에 윤석열이가 된 것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무현의 그게 머리에 안 돼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는 게 다 알았어요. 인간의 노무현이 저 윤석열이하고 윤석열 부인은 아주 한국의 사기꾼이다. 이거가 대통령 되기 전에 유튜브에서 쫙 깔렸었어요. 99%의 대한민국 국민이 알고 있었는데도 뽑았어요. 윤석열이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사기를 또 칠 텐데 이렇게 무서운 짓을 저지르는 걸 알면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이 그 공부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 윤석열을 당하면서 굉장히 국민 하나하나가 공부를 많이 해요.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갖다 뽑았더니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거 굉장히 장난으로 뽑았다가 큰일 나는구나. 이게 누가 감히 저 자리에서 이런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갖다 국민들이 깨달아가지고 지금 그 유튜브에서도 보면 공부하는 그 단계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보면서 우리가 이승만이 어떤 인간인가, 박정희가 어떤 인간인가, 이걸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막 보수를 갖다 외쳤던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하고 지금 이게 보면은 이승만이가 정말 제대로 된 인간인가 이걸 따져봤을 때 그걸 판단하게 되고 박정희 그다음에 노무현이가 찾면서 노무현이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나왔잖아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런 거 보면은 노무현이가 진짜 잘난 인간이다. 이 사람은 진짜 인간이 된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알고 해야지 물론 학식도 중요하지만 학식 이전에 직장에서도 그래요. 그 사람의 능력 이전에 사람들하고 컴프로마이즈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대기업에서 뽑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능력 아니고 막 천재적인 그거 갖다 뽑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대중의 사람은 사람하고 다 컴프로마이즈 할 사람이 더 회사를 길게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중요한 건데 노무현이가 지금 뭐 역대 대통령에서 최고로 됐는데 우리가 정말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알았더라면 비즈니스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뽑을 때 정말 right person 갖다 잘 뽑아서 했으면은 근데 지금도 뭐 하나님의 독택으로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했는데 하여튼 제가 그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조그만 회사도 그게 중요한데 하물며 나라를 정치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은 보수 진보 상관할 게 없어요. 어떤 인간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돼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박지원 씨를 보면은요. 박지원 씨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기 뉴욕에서 저기를 했잖아요. 그 저기 뭐지 그 제가 조금 얘기를 갖다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나쁜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치를 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다 그래서 과거를 보고 그렇게 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일편단심이잖아요. 김대중 씨의 그걸 갖다 은덕을 알고 이런 사람이 일편단심으로 나가고 사람이 이건데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인간 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요번에 정말 그 선거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된다. 이걸 갖다가 그거 갖다 해보고요. 하여튼 제가 인간 조직을 공부하자 이걸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에 말씀하신 김웅배 신부님 말씀 관련해서는 사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은 것 같아서 어, 정당제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셨던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당제 민주주의? 김, 네,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근데 정당제 민주주의가 뭘 의미하는지 제가 사실 정확하게 안 잡혀요. 흔히 네, 쓰는 개념이거든요. 예, 어, 맞습니다. 예, 음, 예, 뭐, 저도 달리 어떻게 학문적인 어떤 그 기초나 이런 게 없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네. 보통 이제 근대 민주주의를 그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의회 민주주의라고 의회민주주의. 예. 예, 표현을 하는데, 의회 민주주의도 이제 그 뭐 영국이나 또 많은 유럽식 국가들이나 호주나 캐나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 한국 일본식으로 표현하자면 뭐 의원 내각제 형태의
의회 민주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중심제를 하는 그 민주주의가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그 정당제 민주주의는 아마 그 대통령 중심,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별도 의회가 있어 흔히 말하는 뭐 삼권 분립 형태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아, 한국하고 미국의 예를 들어서 음, 저는 좀 많이 회의가 오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제가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개념은 제가 어쨌든, 뭐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 학문하는 사람들은 잘 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어가지고 정당 민주주의 하면 정당 내부의 민주적 어떤 운영을 가리키는 개념이고요.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의제 민주주의의 다른 말로 흔히 쓰는 개념이고 대통령제는 일종의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의회 내각제냐 저기 대통령 중심제냐 이렇게 분류하는 개념이고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민주주의의 회의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그 회의는 지금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이제 워낙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정당 민주주의가 허약해서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근데 어쨌든 권력 구조는 어느 권력 구조를 가지나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현실 정치에서 이러저러한 문제와 불만이나 비판점이 있는 것은 뭐 어느 나라나 정도의 차이 있겠지만 뭐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들은 다음 개혁 과제로 아마 충분한 토론이 곧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어져서 말씀하신 과거의 극좌, NL 쪽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많이 갔다. 지금 민주당이 과연 진보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 과거의 극좌가 민주당에도 물론 갔고 지금 보수당에도 물론 일부 김문수처럼 일부 갔고 아주 극좌에서 극으로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어 그렇죠. 근데 어쨌든 민주당을 아까 김영호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의 민주당을 진보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아닌 거죠. 그리고 진보당으로 이렇게 네이밍 되어야 할 비록 군소 정당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 당들이 진보당일 것이고 명맥을 쭉 이어온 아주 군소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진보당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한데 현실 정치에서는 그냥 편하게 두 축, 양당 구조, 특히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강력한 양당 체제니까 양당 체제에서 편의상 한쪽은 보수, 한쪽은 진보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게 입에 붙어 있고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 엄밀하게, 뭐 꼭 굳이 학문적으로까지 갈 필요도 없이 엄밀하게 우리가 잣대를 들이대면 국민의힘도 보수당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계열도 진보당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은 틀림은 사실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법, 그냥 사용하는 일상화된 용어로 그냥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여기서뿐만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양당지다 보니까 보수당 안에는 약간의 민주당 사람하고 별로 구분되지 않는 보수, 중도 보수, 중도 좌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원형적인 보수가 있을 수 있고요. 아주 극우로 분류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한 무덩이 있는 거고요. 워낙 양당제니까 스펙트럼이 상당히 크죠. 한 당 안에. 그 뭐죠? 민주당 계열 안에도 민주당 안에서도 상당히 진보 성향의 진보당 가도 될 사람들도 일부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국민의 힘으로 가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일부 있는 거고.
뭐 그거는 이제 어차피 양당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밍에 있어서 민주당을 진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 그렇지 않다. 그냥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저도 사실 그 말을 안 하고 안 쓰고 그 용어를 안 쓰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김용호 선생님 이어서 조금 말씀 중에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그동안의 잘못, 편의상, 편리해서 그냥 써왔던 보수당, 진보당 이 프레임을 아주 원천적으로 그냥 돌멩이를 던져서 다시 이렇게 분류하는, 이렇게 네이밍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거나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극우화되면서 상당히 극우화되면서 그 비어있는 보수 진영의 땅을 그냥 땅 따먹기 하듯이 전술적으로 이렇게 깃발 꽂는 이런 문제의식에서만 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설령 그런 의도가 있었더라도, 설령 그런 의도가 있었더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먹히려면 민주당이 상당한 정도 중도 보수의 성격을 이미 갖고 있었다. 그런데 편의상 그동안 진보당으로 우리가 이름을 써왔을 뿐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거나 인정할 수 있어야 이것이 용어, 네이밍이 파괴력을 갖는데 이미 중도 보수다라고 하는 선언이 상당한 정도의 현실 정치에서 파괴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이미 사실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중도 보수의 성격이 사실상 있어 왔던 것을 이재명 후보가 선거라고 하는 이 특정한 국면에서 드러냈을 뿐이다. 거기에 전략적인 요소가 가미됐던 선거 전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차피 이렇게 이재명 유력한 정치인이 한 당의 대표가 이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 끝나고 나서 정계가 어떻게 개편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민주당이 중도 보수다라고 이걸 밀고 나가면 민주당 울타리 안에 지붕 아래에 있었던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이 이 소속감에 불만을 품고 별도로 진보당으로 나가서 합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별도의 진보당이 생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계기가 다음 총선이 계기가 될지 언제가 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보당이 조금 더 큰 집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위치를 새로 갖게 됨에 따라서 그리고 국힘이 이제 상당한 정도의 소수 극우파로 소수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고요. 전 이게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선언이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려면 국힘이 극우 정당, 소수 극우 정당으로 그냥 쪼그라들 때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그나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선언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평가받을 때.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 민주당이 큰 덩어리의 중도 보수 정당이 되고 오른쪽에 국힘의 극우 정당이 하나 남고 또 왼쪽에 지금보다 훨씬 몸집이 커진 진보 정당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으면 이건 저는 상당히 생산적인 정계 개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앞으로 그렇게 갈지 어떨지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겠죠. 어쨌든 그 가능성이 하나 열려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영남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너무 큰 숙제인데 이것도 이제 저는 요번 지금 혼란스러운 국면을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선에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다. 그리고 나는 실용 노선이다라고 선언한 이 두 가지 선언이 영남 사람들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거나 흔들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영남 사람들이 기존의 민주당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 부정적인 어떤 고정관념을 어느 정도까지 흐트러 놓을지는 하나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이건 쉽게 예단하기는 아직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그 가능성을 키워가는 것이 숙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영남뿐만이 아니라 지금 극우 쪽, 보수 쪽 중에서도 극우 쪽의 사람들은 특히 영남, 저는 뭐 이 그 동네 한복판에서 매일매일 숨 쉬고 살아가고 사람 만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민주당이 반기독교고 친북이라고 아주 그냥 생각이 박혀 있습니다. 머릿속에. 아까 어느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다. 김문수도 몇 년 전에 그런 김문수 후보도 그렇게 공개적 어느 언론사하고 공개 인터뷰를 했어요. 민주당은 자기가 볼 때 주사파에 장악된 당이다. 근데 이게 김문수 개인의 어떤 인식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전략적으로 그렇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인식을 소위 극우로 분류될 수 있는 한 20%, 15% 정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지역의 상당수의 극우 성향의 묻지마 투표하는 영남 지역의 유권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예 친북이고 주사파에 장악되어 있고 그렇다. 아무리 우정당이 보수 정당이 12.3 계엄령이 아니라 어떤 사고를 쳐도 민주당한테는 마음 못 준다. 왜? 친북이니까. 이런 생각이 그냥 고정관념처럼 박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극우 쪽에 있는데 이게 뭐 전 15% 내외 되지 않을까? 영남 지역에는 훨씬 더 많을 거고요. 이 사람들은 민주당 이퀄 친북 이퀄 반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영남이든 아니든 이런 기독교 어떤 신앙관, 극우 기독교의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민주당을 지지 못합니다. 극우 기독교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친북이니까, 친공이니까, 반기독교니까. 설령 윤석열이가 무술이가 뭐지 그 무속이고 뭐에 빠져 있어도 윤석열은 반기독교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반기독교는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기독교다. 기독교를 잡으려고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극우 성향, 극우의 저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들의 아주 골수는 이재명 후보가 나는 중도 보수다, 나는 실용이다, 나는 친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기까지는 힘들지 몰라도 그 사람 언저리에 있는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 그 언저리에 있는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은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그 선언으로 인해서 아니면 이번 대선 국면을 거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거나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밖에 저는 그 생각을 못 하겠고요. 그다음 권혁재 선생님 끝으로 저기 그 말씀 주셨는데 어 저는 그냥 요 말씀으로 그냥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충분히 권혁재 선생님이 이제 저기 그 오래전에 떠나셔서 그런 한국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전부터도 다른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생각을 했고 충분히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는데 저는 역사를 쭉 보면서 제가 아르헨티나의 구체적인 역사까지는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만은 사실은 유럽의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의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아시아의 후진 국가의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우리보다 우리보다 수월하게 과거 식민지 잔재가 됐든 봉건 잔재가 됐든 과거 뭐 계급 간의 갈등이 됐든 인종 간의 갈등이 됐든 종교 간의 갈등이 됐든 우리보다 수월하게 지금까지 해쳐온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혼란스럽거나 특별하게 싸우거나 특별하게 갈등이 심한 나라,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갈등이 심한 나라인 건 맞습니다.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하지만 과거 역사가 쭉 이렇게 오면서 유럽이 봉건 시대 그 과거 이제 카톨릭 중심의 봉건제로부터 벗어나서 종교개혁하고 근대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하고
미국 독립전쟁하고 그 이후에 프랑스 같으면 100년 동안의 내전을 통해서 공화정을 확립을 하고 이후에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나라가 그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라고 해서 특별히 더 못돼 가지고 아니면 땅이 좁아서 더 심하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과 다른 거는 이 과거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봉건 뭐 그냥 간략하게 드라이하게 거칠게 하면 봉건제로부터 일제 거치고 그 근대 시민혁명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불과 백 수십 년 동안에 엄청나게 압축성장, 이건 뭐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과학자들 많이 하는 얘기인데 엄청난 압축 성장을 한 겁니다. 어떤 근대 혁명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화하고 산업화하고 민주화하고 정보화하고 이거를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연세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 나이 먹을 때까지 한 세대, 한 사람의 인생 안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다 거쳤습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압축 성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긴장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한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가. 저만 해도 어릴 때 뭐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어릴 때 뭐 산업 공장이 동네에 있었습니까? 어릴 때 뭐 무슨 민주주의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게 엄청난 혼란을 겪기도 했고 아주 그냥 그 사람이 죽기도 했고 뭐 온갖 비극을 다 겪기도 했지만 이 한 사람의 인생 안에 온갖 그걸 다 겪으면서 지금 2025년 여기까지 왔다. 와서 지금 엉뚱하게 또 13 비상계엄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만큼 이 정도로 극복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쉽지 않다. 전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어서 이거를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게 좁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 좁은 땅,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더 이거를 좀 추가하는 변수로는 작용할 수 있지만 전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그것이 우리 상황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본질 변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